아버지 열어라. 빚 500냥, 딸 하나, 어서 셈은 문을 열어라. 간단했습니다. 채원은 문 열어라. 가마에 올랐습니다. 눈물도 없이 어서 이미 다 문을 울어버린 열어라. 사람처럼 문 바보 신랑이라도 괜찮다. 어차피 사랑으로 가는 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사랑채에서 혼자 철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기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성이 윤가인 선비 집안이 있었는데 3대째 내려오던 집안이 한 사람의 실수로 한순간에 기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윤참봉이었습니다. 윤참봉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사람 좋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다는 건 때로는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야반도주를 했고 채권자들이 윤참봉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이 넘어갔습니다. 밭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딸 하나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윤채원이었습니다. 나이 19, 눈이 맑고 총명하기로 고을에서 알아주는 처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글을 배웠고 바느질도 잘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함부로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함부로 웃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채원이 15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채원이는 어린 나이에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윤참봉은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채원아, 얼마예요? 500냥, 500냥. 지금으로 치면 수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어요? 윤참봉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겠습니다.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 한 군데. 그것은 바로 이 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최가 집안이었습니다. 최대감. 이 지역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관직은 없었지만 재력으로 양반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집안.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더라. 눈빛이 이상하다더라.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건 다 이유가 있지. 고을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최 대감이 500냥을 줄 테니 채원이를 그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고 했다지. 채원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다 치고 달기 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 앞에 섰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혼례는 보름 뒤에 치러졌습니다. 최 대감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격식은 갖추었습니다. 사모관대를 갖춘 신랑이 마당에 섰고 채원은 가마에서 내려 그와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 본 신랑 최준혁, 나이 32,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생김새로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멀뚱히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 같기도 한 묘한 눈이었습니다. 채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구나. 그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니까. 교배례가 끝나고 하객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는 동안 채원은 조용히 신랑을 관찰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짧게 한두 마디만 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마치 이 혼례 자리에서 자기 혼자만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최 대감은 연신 하객들과 웃으며 술잔을 나눴지만 아들은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채원은 수줍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수모가 자리를 피해주고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무릎에 손을 얹고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준혁은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말해요.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바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채원의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깔고 등을 보인 채 누웠습니다. 채원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최가 집안의 살림은 넉넉했습니다. 채원은 안살림을 맡았고 시어머니는 병약하여 주로 방에 계셨습니다. 최 대감은 바깥일로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서 채원이 마주치는 사람은 주로 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원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남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원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두레박을 놓쳐 우물 안으로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낭패한 얼굴로 서 있는데 어느새 준혁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말없이 긴 장대를 가져오더니 두레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이 말하자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저녁 채원이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바늘에 찔렸습니다. 작게 으 소리를 냈을 뿐인데 준혁이 건넌방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채원은 놀라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는 잠시 채원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더니 천 조각과 꿀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채원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또 돌아갔습니다. 채원은 그 꿀물 사발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꿀물. 손가락을 찔렸는데 꿀물이라니. 바보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 바보라면 이런 걸 챙길 수나 있을까? 결정적인 일이 있었던 것은
혼이 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채원이 시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사랑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거침없이 채원은 자기도 모르게 발꿈치를 들고 그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빽빽하게, 논리정연하게, 무언가 깊은 생각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채원은 어려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던 터라 한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순간이다. 채원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확신이 굳어진 것은 한 달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채원은 잠결에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물을 길러 부엌으로 가는데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남자 둘의 목소리. 하나는 최대감이었고 하나는 준혁이었습니다. 채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셈이냐? 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요. 그 아이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눈치채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침묵.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채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건가? 무엇이 나를 다치게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네가 언제까지 바보 행세를 할 거냐? 최대감의 말에 채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바보 행세. 행세.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이 결혼을 원한 게 아닙니다. 빚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 진짜 얼굴을 보여줬다간 그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단호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떠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바보 행세. 내가 다칠까봐.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날부터 채원은 달라졌습니다. 더 예민하게 준혁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밥상에서 수저를 놓는 방식, 마루를 걸을 때의 걸음걸이, 글씨를 쓸 때의 손, 이 모든 것이 바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사람,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사람, 그러면서도 채원이 힘들 때면 언제나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 채원은 어느 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다. 기회는 늦은 오후에 왔습니다. 준혁이 혼자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마당,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뒷모습. 채원은 그 앞에 가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가 아니죠? 준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원은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봤습니다.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준혁은 원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6세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최대감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25 되던 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다 함께 가던 어린 하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준혁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인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떠밀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이 뒤엉켰습니다. 글자가 춤을 췄습니다. 의원을 수십 명 불러도 뾰족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서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돌아왔습니다. 글도 다시 읽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최대감 아들이 강에 빠져서 돌아버렸다. 천치가 됐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 준혁은 그 소문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대감이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어서 아니라고 해라.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보라고 소문난 사람에게 진심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채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왔습니다. 피 때문에 왔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른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처음 날부터 나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줬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컸습니다. 채원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진짜 나를 알고 나서 실망할까봐. 채원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인 척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실망이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강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1년을 혼자 싸워서 돌아온 사람한테 내가 무슨 실망을 합니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팔려왔습니다. 맞아요. 빚 때문에 왔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나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채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네요. 준혁이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5년의 고독이 녹아 있었습니다. 채원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낙엽이 또 한 장 날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신이 한양에서 봤던 것, 강에 빠졌을 때의 기억, 말을 잃었던 1년 동안 혼자 한 생각들. 채원은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러면 준혁은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의 빚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마에 오르던 날 아침 혼자 온 것. 준혁은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측은해하지도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한 날, 준혁이 채원에게 말했습니다. 꽃 구경 가겠습니까? 채원이 그를 봤습니다. 어디로요? 강 쪽으로. 채원은 잠시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강. 그 강이겠구나. 같이 가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섰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수면에 부서졌습니다. 준혁은 오래 강을 바라봤습니다. 채원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한참 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원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채원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팔려왔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냥 그 한마디 안에 다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분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하지만 어쩌면 연분이란 하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거짓말을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빚 때문에 팔려간 처녀와 바보인 척한 선비의 이야기. 이 둘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